이번 시간에는 함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는 머금을 함자에 모을 축자 이 한자를 써서요. 속에 여러 가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는 여러분들 하나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시어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머금을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머금는 이 특징이 바로 함축성이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 상관부를 볼게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 이게 수단으로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목적. 그 수단으로서 가지고 온 것띵 자체가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보면은 원래는 객관적 관계예요. 화자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화자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관계를 맺죠. 자,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화자랑 대상은 관련이 없어요. 화자는 사람, 대상은 이 동물. 그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객관적인 관계죠, 그쵸? 이때는 객관적 관계라고 적어볼까요? 객관적인 관계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화자가 대상을 가지고 와서 내 감정을 좀 드러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자기의 감정과 동일한 관계로 맺든 반대되는 관계랑 맺든 아니면 자기의 특정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로 맺든 세 가지 관계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2단계에서 대상을 가지고 오면 이때부터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되고 얘는 상관물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세 가지 타입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슬픈데 이 새한테 새가 지금 원래 객관적인 거죠, 그쵸? 근데 내 감정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상관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새는요 원래 슬프지 않죠. 화자만 슬플 뿐. 자, 그러면은 새한테 자기 감정, 슬픔이라는 자기 감정을 주사기에 담아서 새한테 집어넣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가지는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한테 집어넣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은 감정이입이라는 행위를 해야 그 결과 새랑 화자랑 똑같은 감정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새가 짹짹이라고 했는데 새가 우네, 나도 슬픈데 새도 슬프네, 새가 우네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야 화자랑 객관적 상관물이랑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케이스 볼게요. 화자는 슬픈데 객관적 상관물 둘이는 기분이 좋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자기의 감정, 슬픈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자기랑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반대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는 감정이입 안 했죠. 만약에 화자가 슬픈데 감정이입했으면 얘들도 슬퍼야 되죠. 감정이입 안 하고 감정이입 안 하게 되면은 화자랑 객관적 상관물이 반대되는 감정이 반대되고 아까는 어때요?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은 화자랑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 동일하고 얘가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되면은 화자랑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은 반대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 눈을 보고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이 내리는 걸 텐데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거죠. 자기 감정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보면은 눈이 와요.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아, 눈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했던 게 기억이 나네. 자, 그럼 눈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기억과 연결짓고 있죠. 상관물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감정이입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 감정이 일치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의 감정이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때는 감정이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 눈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산수유 열매를 따오셨던 그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시를 보면은 어떤 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린 화자가 굉장히 아파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국에 문을 안 여니까 약국에 갈 수 없으니 산수유 열매를 먹으면 열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서 아빠가 눈을 헤치면서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살게 됐죠. 그걸 먹고. 그래서 화자가 이제 거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할 때, 자,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케이스 볼게요. 여기 보면 화자가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인데요.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 상태인데 사슴의 무리가 슬피 온대요. 이때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여기 사슴에다 여러분 필기할게요. 객관적 상관물. 근데 사슴이 운다라고 해요. 원래 사슴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울어요? 화자가 울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사슴한테 집어넣었네요. 감정이입한 거예요. 그 결과 화자 감정과 사슴의 감정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비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냐면은 화자는 귀양지에 있는데 제비는 훨훨 날고 있다. 제비는 자유롭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비가 날고 있다. 나는 한숨 겨우 왔는데. 그러면 화자랑 제비랑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반대되죠. 감정이입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불러일으키는 케이스.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산수유 이야기.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열매 따오셨던 게 기억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신 주관식에서 객관적 상관물을 적으시오 라고 하면은 그 명칭 그 자체를 적어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할 때 물이 띵이잖아요. 그쵸? 그 띵에 해당하는 명칭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자, 그 다음 비유인데요. 자,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 설명하는 거.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도 다른 걸 빌려와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비유도 자기 감정, 뭔가 이제 원관력,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거.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게 뭐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하고 비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로로 적어놨죠.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게 원관념.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보조관념. 그러니까 원관념이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원관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수단으로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특징은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설정할 때 전혀 유사성이 없고 엉뚱한 걸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보면은 내 마음,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잔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수단으로서 호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과 호수 간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마음이 잔잔하다는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유 종류가 직유법인데 지금 세로로 적어놨죠. 직접 빗대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직접 빗대요? 직접 빗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연결어를 사용했을 때 직접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연결어는 처럼 같이 듯이 인양, 얘가 연결어예요. 자,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관념은 누님이에요, 꽃이에요? 내가 꽃을 보면서 지금 이 말을 뱉었잖아요. 원관념보다 꽃. 그러면 누님이 뭐가 되죠? 보조관념이 되죠. 그리고 원관념인 꽃과 누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같이라고 하는 지금 연결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직유법이죠.
자, 은유법은 아까 직유법과 달리 은은하게 스물은자예요. 자, 뭐가 숨었냐? 연결어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연결어가 숨었다는 건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빗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상이 A 이꼴 B가 돼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지금 원관념이죠. 호수라고 하는 것이 보조관념이죠. 내 마음은 이거는 이거다. 내 마음 이꼴 호수다. 내 마음이 A, 호수가 B죠. 그래서 A 이꼴 B 양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같이 드시 인양이라는 지금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대유를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의인 빼고는 다 유가 들어가요. 비유에는 방금 봤듯이 직유할 때도 유가 들어가고 은유할 때도 유가 들어가고 교재의 유에다가 다 동그라미 할게요. 직유의 유에 동그라미, 은유의 유에 동그라미, 대교할 때도 유에 동그라미, 쭉쭉 유에 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의인법 빼고는 다 유가 들어가죠. 자, 그럼 대유는 지금 세로로 적어놨죠. 대신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대신하여 표현하느냐? 원관념을 대신해서 보조관념이 뭔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유라고 하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 이때 빵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맥락이 있어야겠지만은 식량 전체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빵이라고만 했지 그 빵은 식량의 부분이죠. 하지만 빵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식량 전체를 불러일으키죠. 자, 그래서 얘가 부분이 되고 얘가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식량의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우리 아까 봤던 대유잖아요.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게 대유인데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대유의 케이스 중에서 제유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환유가 있어요. 어떤 낱말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 나 유튜브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거의 다 흰색을 입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백이민족, 우리 백의라고 하는 것이 흰옷. 흰옷을 자주 입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흰옷, 그럼 우리 민족을 가리키고 하이힐. 요즘에는 하이힐을 뭐 이제 어린 연령대도 다 신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숙녀를 뜻한다. 하이힐. 뭐 약간 진부한 그런 예시긴 한데 어쨌든 어떤 특정 단어만으로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불러일으키죠. 그쵸? 요게 제유다. 요게 환유다.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을 볼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가 의인이에요. 자, 환류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이게 살활자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은 울음을 우는 바다, 바다가 울고 있어요. 자, 그게 환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의인과 환류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환류고 환류가 좀 더 넓은 범위고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명체가 없는 건데, 생명이 없는 건데 생명을 부여하는 게 환류, 넓은 개념. 그 다음에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네? 그러면 그건 환류가 아니라 의인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특정 구조를 내놓고 이게 의인이게 아니면 환류게,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거 특정 구조를 내놓고 이거 의인인지 환류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절대로 안 내요. 그냥 자기들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의인으로 잡았으면 그냥 선지 자체를 의인으로만 써요. 그러면 또 학생들이 이거 환류인지 의인인지 또 헷갈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의인 환류 선지는 여러분들 유예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선지에 의인이 나오든지 선지에 환류가 나오든지 하면은 그거는 유예해 놔도 돼요. 좀 여러분이 좀 자신 없다, 틀 것 같다 싶으면. 자, 그 다음에 풍류를 볼게요. 자, 원래 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속담이 속담, 격언 같은 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새, 쥐 이런 것이 나오죠.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보조관념이죠. 근데 그 속을 따져보면은 늘상 말을 조심하라 그런 게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쵸? 얘가 원관념. 자, 그래서 격언은 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하루에 뭐 3시간씩 뭔가를 하면은 몇 년 뒤에 지구를 막 돈다. 한 바퀴 뭐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격언이죠. 꾸준히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상징을 보면은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거가 보조관념이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뭐를 뜻하냐면 평화를 뜻해요. 이거 말하면 잘 와닿지 않는 학생이 많은데요. 옛날에 올림픽 할 때요. 올림픽 개막식 때 비둘기를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막 공중으로 이렇게 막 올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서. 비둘기가 왜 평화의 상징이냐면은 뭐 비둘기 싫어하는 학생 되게 많더라고요. 자, 비둘기가 왜 평화의 상징이냐면 옛날에 피카소 아버지도 화가였대요. 근데 피카소 아버지 집 주변에 그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피카소의 초기 그림은요, 이제 풍경화 같은 것, 이제 사물을, 자기 집 주변의 사물 같은 것도 그렸기 때문에 사물이나 대상, 피카소가 자기 아버지 집 근처에 있던 비둘기를 그렸는데 그게 세계평화회의의 포스터에 그 그림이 실리게 되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올림픽 개막식 때 만약에 비둘기가 막 공중에 날아갈 때 거기 MC가 평화, 평화, 평화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평화라는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되죠. 매난곡죽을 보면은요, 매화난초 국화대나무예요. 원관념을 보자면은 매화난초 국화대나무죠. 그냥 팩트 그 자체로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뜻해요. 지조와 절개. 원관념이 지조절개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매난곡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동양권에서는 지조절개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비유랑 상징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보조관념하고 원관념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 문장에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이 동시에 드러나는 때도 있어요. 아까 그 촉감 같은 거는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 불러일으키지만, 즉 원관념을 막 대놓고 서술하진 않지만, 여기처럼 은유라든지 직유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 문장 안에 원관념도 드러나고 보조관념도 드러나는 케이스죠. 상징은요, 무조건요, 원관념이 숨어요. 원관념이 숨고 보조관념만 겉으로 드러내요. 비둘기 딱 내놓고 매난곡죽 딱 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으로 원관념을 불러일으키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의 관계예요. 누님 1, 꽃 1. 그쵸? 1대1. 근데 이거 보면 보조관념은요, 1대 다거기,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관계가 1대 다예요. 예를 들어서 매난곡죽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매난곡죽이 있으면 첫 번째 지조라는 뜻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절개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관념은 여기에서 보조관념은 하나인데 원관념이 2개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징의 종류를 보자면요, 원형적 상징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 원형적 상징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물은 탄생과 죽음을 뜻해요. 왜 탄생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궁은 양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물이 탄생의 의미를 가지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심정지 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물을 한번 건너갔다 그래요. 사후세계에서 심정지 왔는 동안에 물을 건너왔다. 그래서 그게 물이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습적 상징은 한 사회,
좀 더 범위가 좁아지죠. 그쵸? 전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에서. 그래서 그 관습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매난국죽이 동양권에선 지조절개 이미지인데,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서 매난국죽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지조절개라고 절대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서양권에서는 매난국죽이 지조절개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 사회 내부에서 쓰이는 상징. 마지막에 개인적 상징은 어떤 시인, 특정 시인이 자기 시에서 어떤 시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 상징인 거예요. 개인이 만들어낸 상징. 자, 그 다음 반어는 여러분 속마음과 속과 겉을 반대대로 표현한 게 반어죠. 물을 쏟았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문장을 표면적으로 봤을 땐 모순이 없어요. 잘했다라는 문장이 뭐 원래 속과는 반대되게 표현한 건 맞는데 문장에서 형식적인 모순은 없는데 여기 볼게요. 반어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편히 지냈어, 편히 지냈어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편하게 지낸 거죠. 사실은 슬프게 지내고. 역설을 보면은요, 겉으로 봤을 때 모순이 있는데 문장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속을 따져보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뜻이 있으면 옆에다 적어볼게요. 말이 된다. 속을 따져보면 말이 된다.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우성 자체가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소리를 크게 떠드는 게 아우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리가 없대요. 아우성 자체가 소리를 내는 건데 소리가 없다 그러면은 문장에 모순이 있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지만은 뭐 시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땐 말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요. 그 실제 팩트로는 님이 떠난 건 맞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갖는 사람인데 왜 뭐 갖지 안 갔다 그러지?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은 속을 따져보면 말이 되는 거야. 아, 화자 마음속에 님이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역설 여러분 할 때요. 이 역설과 이 역설은 한자가 다르죠. 이 밑에 역설은 힘주어 말함이란 뜻이에요. 나는 그는 그의 주장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은 힘주어 말함이란 뜻이죠. 자, 반어와 역설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반어는 겉이랑 속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반어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문장 자체 모순이 없었어요. 역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모순이 있어요. 하지만 속을 따져보면 말이 되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겉과 속을 따져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반어와 역설의 사용 효과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지만 반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역설을 사용해서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띠용하지만은 그 속을 따져보면 말이 되잖아요. 그쵸? 자기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반어와 역설이 여러분이 헷갈렸던 이유는 겉과 속을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고, 걔네들의 공통점이죠. 겉과 속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 차이점 뭐냐면은 반어는 겉으로 봤을 때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문장 자체 모순 없어요. 근데 역설은 문장 자체 모순이 있죠. 님은 갔는데 안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주요 내용을 다 살폈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 또 만날게요.